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디북에서 출판한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톨스토이의 여느 단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매우 철학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공 바흠이 점점 땅에 대한 욕망을 불태울수록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여유로워졌지만 본인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점점 더 내려가는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악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악마가 바흠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마음을 먹게 된 그 장면을 살펴보면 그건 바흠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만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만족하여 뽐내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흠이 땅만 많다면 악마 따윈 두렵지 않다고 자만했기에 악마는 바흠이 조건으로 내세웠던 땅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으면서 바흠의 몰락을 지켜보게 됩니다. 아마도 톨스토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경계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땅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바흠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1. 어떤 언니가 시골에 사는 여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상인과 결혼하여 도시에 살았고 여동생은 농부와 결혼하여 시골 마을에 살았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니는 도시 생활의 좋은 점을 자랑했다. 도시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자기 아이들은 물론 그곳 사람들이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음식은 또 얼마나 좋은 걸 먹는지, 극장이나 음악회, 파티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따위를 슬슬 늘어놓았다. 자존심이 상한 여동생은 상인의 생활을 얕보는 투로 농부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했다. 난 이 생활을 언니의 생활과 바꾸지 않을 거야. 우리는 소박하게 살지만 적어도 근심은 없어. 언니는 우리보다 세련되게 살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 때도 많지만 그만큼 모든 걸 잃을 가능성도 크잖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야.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하는 일도 흔히 일어나잖아. 우리가 사는 방식은 더 안전해. 농부의 생활은 풍족하진 못해도 오래 가거든. 우리는 부자가 되진 못해도 항상 밥은 굶지 않고 살 거라고. 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밥을 안 굶는다고? 하긴 돼지랑 송아지랑 같이 산다면 굶지는 않겠지. 내가 고상함이나 교양 따위를 알겠니? 내 남편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너나 내 아이들은 모두 거름 속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거칠긴 해. 하지만 안정적이야. 누구한테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하지만 언니가 사는 도시에는 유혹이 얼마나 많아? 오늘은 모든 게 평온해 보여도 내일 악마가 형부를 술, 도박, 여자로 유혹하여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도시에선 비일비재하지 않아? 동생이 남편인 바흠은 난로 옆에 누워있다가 이 자매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맞는 말이야. 우리 농부들은 어릴 때부터 밭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허튼 생각을 할 겨를이 없지. 유일한 애로사항은 땅이 많지 않다는 건데 땅만 많다면 난 악마 따윈
두렵지 않아? 그가 혼잣말을 했다. 자매는 차를 다 마신 후에도 옷에 대해서 잡담을 더 나누었다. 그러다가 찻잔을 다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난로 뒤에 쭉 앉아있던 악마는 모든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바흠이 아내의 말을 듣고 짐짓 거만해진 점과 자신에게 땅만 많다면 악마가 두렵지 않다고 말한 점 때문에 내심 흡족했다. 좋았어.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내게 많은 땅을 주지. 그 땅으로 너를 내 소나기에 넣으리라. 악마가 생각했다. 2. 마을 근처에 300에이커 정도의 작은 땅을 소유한 여지주가 살았다. 그녀는 농부들과 항상 사이좋게 지냈다. 그러다가 한 노병을 관리인으로 고용했는데 그는 과중한 벌금을 물어 농부들을 힘들게 했다. 한편 바음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말이 여지주의 귀리를 뜯어먹거나 그의 암소가 그녀의 정원에서 서성대며 그의 송아지가 그녀의 풀밭에 들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벌금을 내야 했다. 바흠은 벌금을 내면서도 불만이 가득했고 그럴 때마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난폭하게 굴었다. 그해 여름 내내 바흠은 관리인 때문에 애를 먹었다. 그래서 가축들을 마구간에 넣어야 하는 겨울이 다가오자 내심 기쁘기까지 했다. 목조지에서 풀을 뜯어 먹지 못하는 가축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료가 아깝긴 해도 적어도 걱정은 덜었기 때문이었다. 겨울이 되자 소문이 나돌았다. 여지주가 땅을 팔려고 하며 큰 길에 있는 여관 주인이 그 땅을 사려고 한다는 소문이었다. 이를 들은 농부들은 심히 불안해했다. 이런, 여관 주인이 그 땅을 산다면 여지주의 관리인보다 벌금을 더 많이 물리겠지? 우리야 모두 그 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형편인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농부들은 조합을 대표하여 여지주를 찾아갔다. 그리고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땅을 살 테니 여관 주인에게 팔지 말라고 요청했다. 여지주는 이에 동의했다. 농부들은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조합이 땅 전체를 매입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를 논의하려고 2번이나 모였으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악마가 불화의 불씨를 지펴서 농부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결국 각자 능력껏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이 났고 여지주도 이에 동의했다. 얼마 후 바음은 어떤 소문을 들었다. 이웃 사람이 50에이커를 매입했는데 여지주가 대금의 반을 먼저 지불하고 반은 내년에 지불하게 해주었다는 소문이었다. 바음은 질투가 났다. 이거 봐라. 땅이 다 팔려나가고 있잖아. 이러다간 내 몫은 하나도 없겠는걸? 이런 생각을 한 바음은 아내에게 말했다. 모두들 땅을 사는데 우리도 20에이커 정도는 사야 할 것 같군.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져. 관리인이 물리는 벌금 때문에 숨통을 틔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땅을 매입할 방법을 생각했다. 모아놓은 돈은 100루블이 전부였다. 그들은 망아지 한 마리와 가지고 있던 벌꿀의 절반을 팔았다. 아들 1명을 고용살이로 내보내 임금을 선불로 받았다. 나머지는 동서한테 빌려서 토지 대금의 절반을 긁어모았다. 이렇게 해서 바음은 숲이 있는 땅 40에이커를 점찍어 두고 여지주를 찾아갔다. 합의를 이끌어낸 그는 여지주와 악수를 나누고 계약금을 치렀다. 그 다음 2 사람은 시내로 나가 대금의 절반을 우선 지불하고 잔금은 2년 안에 지불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제 바음은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씨를 빌려서 자신이 산 땅에 뿌렸다. 풍작을 거둔 그는 여지주와 동서한테 진 빚을 1년 만에 청산했다.
그리하여 지주가 된 그는 자신의 땅에서 경작을 하고 씨를 뿌렸고 건초를 만들었으며 나무를 베고 가축에게 목초를 먹였다. 밭을 가려고 나오거나 잘 자라는 곡식과 목초지를 보려고 나올 때면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의 눈에는 쑥쑥 자라는 풀과 만개한 꽃이 다른 곳의 풀이나 꽃과는 다르게 보였다. 이전에 그곳을 지나갈 때는 여느 땅이나 다 똑같이 보였지만 이제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다. 3. 바음은 몹시 흡족했다. 이제 이웃 농부들이 자신의 밭과 목초지를 침입하지만 않는다면 만사가 잘 될 터였다. 하지만 그가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그들은 계속 지나다녔다. 마을의 가축지기들은 암소들이 그의 목초지에 들어가거나 말들이 그의 밭에 있는 곡식을 먹는 것을 방관했다. 바음은 끊임없이 가축들을 밖으로 내몰았으며 고발하려는 마음을 오랫동안 참고 그 주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린 그는 마침내 재판소에 호소했다. 바음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농부들에게 땅이 부족해서이지 악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지. 그러면 그놈들이 내 모든 걸 망쳐놓을 거야. 그놈들 혼 좀 나봐야 돼. 그래서 바음은 그들을 법정에 세웠고 그 결과 농부 두서넛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바음의 이웃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가끔씩 자신들의 가축이 그의 땅에 들어가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었다. 깜깜한 밤에 바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리수 나무 5그루를 베어 넘어뜨려 껍질을 벗겨간 농부도 있었다. 어느 날 숲을 지나가던 바음은 하얀 물체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껍질이 벗겨진 줄기들이 땅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곁에 나무 구루터기들이 보였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어떤 못된 놈이 한두 그루도 아니고 여러 그루를 몽땅 착살내놨어.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본때를 보여줄 테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바음은 범인이 누구일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시몬이 틀림없어. 그딴 짓을 할 사람이 그 녀석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그는 시몬의 농가로 가서 쭉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만 돌아왔다. 시몬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된 바음은 그를 고발했다. 시몬이 소환되었다. 재판관은 그를 심리하고 재심까지 했으나 결국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바음은 촌장과 재판관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도둑놈에게 뇌물이라도 받았나 보군요. 정직한 재판관이라면 도둑놈을 그냥 풀어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바음은 재판관들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땅은 많이 소유하게 되었지만 마을에서의 입지는 전보다 크게 약화되었다. 그 즈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난 내 땅을 떠날 이유가 없어. 마을 사람들 일부가 떠나면 여분의 땅이 생기겠지. 그것을 사들여서 내 땅을 넓혀야지. 그러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땅은 너무 좁아서 불편하단 말이야. 바음은 이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바음이 집안에 앉아있을 때 마을을 지나가던 한 농부가 들렀다. 바음은 농부에게 저녁을 주고 하룻밤 묵게 해주었다. 그는 농부와 대화를 하면서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이 손님은 자신이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으며 거기서 일을 해왔다고 대답했다. 한번 말 것 같은 농부는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까지 했다.
자신이 살던 마을의 주민들 일부도 그곳으로 이주했으며 그곳의 조합에 가입하면 한 사람당 25에이커의 땅이 주어진다고도 했다. 농부는 이어서 말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호밀씨를 뿌리면 말의 키처럼 높이 자라고 호밀은 또 어찌나 잘 여무는지 낫으로 5번 베면 한 단이 되지 뭡니까? 어떤 농부는 빈손으로 가서 말 6마리와 암소 2마리를 소유하게 되었지요. 바음의 마음은 욕망으로 불타올랐다. 다른 고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좁아터진 곳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어? 여기 땅과 집을 팔아야겠다. 팔아서 생긴 돈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 좁은 곳에서 살다 보면 골칫거리가 끊이질 않을 거야. 일단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와야겠다. 여름이 되자 그는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다. 사마라인 기선을 타고 볼가강을 건너고 300마일을 더 걸은 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농부가 말해준 그대로였다. 과연 그곳 농부들은 땅을 많이 소유했다. 모든 농부가 조합 땅을 25에이커씩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을 1에이커당 2실링씩 주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다. 알고 싶은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바음은 가을이 된 무렵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윤을 남기고 땅을 팔았고 집과 가축도 모두 팔았으며 마을 조합에서도 탈퇴했다. 그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고장을 향해 가족과 함께 떠났다. 4. 바음은 가족과 새로운 정착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큰 마을의 조합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는 촌장들에게 한턱을 내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다. 그와 그의 여러 아들 앞으로 5사람에 해당하는 조합의 땅과 목초지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125에이커가 할당된 것이었다. 그는 집을 짓고 가축을 사들였다. 조합에서 준 땅은 그가 고향에서 소유했던 땅의 3배 정도였고 토질도 아주 좋았다. 그는 이전보다 10배는 더 부유해졌다. 많은 경지와 목초지를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원하는 만큼 기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곳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 재미에 바음은 무척 뿌듯했다. 하지만 그곳 생활이 익숙해지자 지금 있는 땅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다. 첫 해에 조합 땅에 밀농사를 지어 풍작을 거두었다. 그는 밀농사를 계속 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조합 땅이 부족했고 이미 사용한 땅은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 지역에서는 천여지나 묵힌 땅에만 밀농사를 짓기 때문이었다. 1년이나 2년 동안 밀농사를 짓고 나면 풀이 다시 무성하게 자랄 때까지 땅을 묵혀야 했다.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묵힌 땅이 그만큼 많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투기도 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상인에게 세를 주고 돈을 벌기 위해 그런 땅을 소유하고 싶어 했다. 바음은 밀농사를 더 짓고 싶었기 때문에 상인에게 1년 동안 땅을 빌렸다. 그렇게 밀농사를 더 많이 지어 풍작을 거두었다. 그러나 빌린 땅은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밀을 짐수레로 10마일 이상 날라야 했다. 얼마 후 바음은 농사일을 겸하는 상인이 별도의 농장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재산을 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유지를 사서 거기에 짓는 농가는 아주 색다르겠지? 그러면 정말 편안하고 경제적일 텐데. 바음은 생각했다. 사유지 구입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음은 땅을 빌려 밀농사를 지으면서 3년을 보냈다. 수학기 때마다 풍작을 거두어 돈을 모았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이었지만 그는 매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리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상황에 실증을 느꼈다.
좋은 땅이 있기만 하면 어김없이 농부들이 몰려들었고 땅은 순식간에 누군가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땅을 전혀 빌리지 못했다. 3년 후 그는 어떤 상인과 함께 농부 몇 사람의 목조지를 빌려서 경작을 모두 마쳐놓았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농부들이 그들을 고발하는 바람에 그들의 수고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다. 모두 내 땅이었다면 간섭도 받지 않고 이런 불쾌한 일도 없었겠지. 바음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음은 구입할 땅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차에 한 농부를 만났다. 그는 1300에이커를 사들였으나 문제가 좀 생겨서 땅을 싼 값에 되팔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바음은 농부와 흥정을 벌인 끝에 1500루블의 합의를 보았으며 대금의 일부를 우선 지불하고 일부는 나중에 지불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거의 마무리를 지었을 때 지나가던 상인이 자신의 말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 바음의 집에 들렀다. 상인은 그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저 멀리 있는 바슈키르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13,000에이커를 1000루블에 구입했지요. 상인이 말했다. 바음이 이것저것 물어보자 상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곳의 족장과 친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차 한 상자뿐만 아니라 실내복과 양탄자를 100루블어치나 선물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1에이커당 2펜스도 안 되는 돈으로 땅을 사게 되었죠. 그는 바음에게 땅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땅은 강 옆에 있고 전부 처녀지랍니다. 바음은 다시 이것저것 캐묻자 상인은 대답했다. 1년 동안 돌아다녀도 다 보지 못할 만큼 땅이 광활해요. 모두 바슈키르 사람의 땅이죠. 그들은 양같이 순해서 거의 공짜로 땅을 살 수 있답니다. 바음은 생각했다. 어디 보자. 내게 1000루블이 있지. 한데 고작 1300에이커를 사려고 빚까지 질 필요가 뭐 있어? 그 돈으로 그곳에 가서 10배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데 말이야. 5. 바음은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물었다. 그리고 상인이 떠나자마자 그곳에 갈 채비를 했다. 농가를 돌보도록 아내는 남겨두고 하인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도중에 시내에 들러 상인이 충고해준 대로 차 한 상자와 술을 비롯하여 선물 몇 가지를 샀다. 300마일 이상을 간 그들은 7일째 되는 날 바슈키르 사람들이 천막을 쳐놓은 장소에 당도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강 옆의 광활한 초원에서 양털로 된 천막을 짓고 살았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지도 않았고 빵을 먹지도 않았다. 가축과 말은 초원에서 떼를 지어 풀을 뜯어먹었다. 그들은 망아지를 텐트 뒤에 메어두었고 하루에 2번씩 어미말을 망아지 곁으로 데려갔다. 여자들은 앞말에 젖을 짜서 젖술을 담그고 치즈도 만들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란 젖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필이나 부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모두 뚱뚱하고 쾌활했으며 여름 내내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상당히 무지해서 러시아어는 몰랐으나 마음씨는 아주 좋았다. 그들은 바음을 본 순간 텐트에서 몰려나와 이 방문객을 빙 둘러쌌다. 마침 통역자가 있었기에 바음은 그를 통해 자신이 땅을 좀 사러 왔노라고 말했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상당히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바음을 가장 좋은 텐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탄자에 있는 방석에 앉힌 다음 그를 에워싸고 앉았다. 그에게 차와 젖술을 주었고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대접했다. 바음은 자신이 타고 온 마차에서 선물을 꺼내어 바슈키르 사람들에게 주었고 차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한참을 말하더니 통역자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이분들은 당신이 마음에 든답니다. 또한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손님이 준 선물에 보답하는 것이 이곳 관습이라고 전해달랍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의 소유물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뭔지 말씀해 보시랍니다. 그것을 드리겠다는군요. 통역자가 말했다. 당신네 땅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살던 땅은 비좁고 토질이 나쁘지만 이곳 땅은 넓은 데다 토질도 좋습니다. 지금껏 이런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음이 말했다. 통역자가 말을 전하자 바슈키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음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상당히 즐거워하며 떠들썩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통역자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바음을 쳐다보았다. 이분들이 당신의 선물에 대한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땅을 주시겠다는군요. 손으로 지적만 하시면 그 땅을 주겠답니다. 그런데 바슈키르 사람들이 한동안 언쟁을 벌였다. 바음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떠들썩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통역자는 족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족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시끄러운 거라고 대답했다. 6. 바슈키르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커다란 여우털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역자가 이분이 저희 족장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바흠은 곧바로 가장 좋은 실내복과 차 5파운드를 가져와 족장에게 선사했다. 족장은 이를 받아들고 족장 자리에 앉았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그 즉시 무어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귀를 기울이던 족장은 머리를 끄덕여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다음 바흠에게 러시아어로 말을 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시오. 우리에겐 땅이 많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란 말인가? 확실히 해두기 위해 계약서를 써야겠군. 안 그러면 지금 줘놓고 나중에 빼앗아갈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한 바음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땅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땅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질 부분을 확실히 해두고 싶군요. 그 부분을 측정하여 제게 양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 일이란 모르지 않습니까? 선량한 여러분들이 제게 땅을 주어도 여러분의 2세들이 그것을 도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요. 우리가 그것을 당신에게 양도하리다. 족장이 말했다. 어떤 상인이 이곳에 왔다가 땅도 받고 땅 문서도 작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바음이 말했다. 족장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좋소.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요. 우리에게 서기가 있으니 함께 시내로 가서 문서를 작성합시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바음이 물었다. 이곳 가격은 항상 똑같소. 하루에 1000루블이요. 바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루라뇨? 그런 측정 단위도 있나요? 하루라면 몇 에이커에 해당됩니까? 얼만큼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도 모르오. 우리는 땅을 하루 단위로 팔 뿐이요.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땅이 당신 것이고 가격은 하루에 1000루블이요. 족장이 말했다. 적잖이 놀란 바음은 말했다. 하지만 하루에 돌아다닐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상당할 텐데요. 족장이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 땅이 당신 것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출발 지점으로 하루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돈만 날리는 거요.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을 어떻게 표시하죠?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지점으로 함께 가서 거기에 서 있을 거요. 당신은 가래를 가지고 그곳에서 출발하여 쭉 돌아보시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표시를 하시오.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도 구멍을 파내고 잔디로 덮어 표시를 하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구멍들을 갈아엎으며 확인할 것이오. 원하는 대로 멀리까지 갔다 와도 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꼭 돌아와야 하오. 그러면 당신이 다녀온 땅은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오. 바음은 몹시 기뻤다. 출발은 다음날 아침 일찍 하기로 결정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더 나누었으며 젖술을 마시고 양고기를 먹은 후에 다시 차를 마셨다. 그러다 보니 이내 밤이 되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 모여서 해가 뜨기 전까지 출발지로 모이자는 약속을 하고 바음에게 깃털 이불을 준 후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다. 7. 바음은 깃털 이불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땅 면적을 아주 크게 표시해야지. 하루에 35마일은 거뜬히 걸을 수 있다고. 더군다나 요즘은 해가 길잖아. 35마일을 돌아다니면 면적이 상당하겠지? 토질이 안 좋은 곳은 팔거나 새를 놓고 토질이 아주 좋은 곳을 선별하여 거기에 농사를 지을 거야. 황소도 여러 마리 사고 일꾼도 2명 더 고용해야지. 150에이커의 경작을 하고 나머지 땅에는 가축을 기를 거야. 바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감자마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똑같은 천막에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지 궁금해진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바슈키르 족장이 천막 앞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온몸을 흔들어대며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바음은 족장에게 다가가며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족장이 아니라 최근에 자신을 방문하여 이곳 땅에 대해 말해주었던 상인이었다. 바음이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려는 찰나에 바라본 그는 상인이 아니라 오래전에 볼가강에서 찾아왔던 농부였다. 하지만 다시 보니 농부가 아니라 발톱과 뿔이 달린 악마가 앉아서 킬킬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네이만 입은 맨발의 남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바음은 엎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남자는 죽었고 더군다나 그는 자기 자신이었다. 바음은 공포에 질린 채 잠에서 깼다.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열린 문을 통해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을 깨울 시간이다. 출발을 해야 하니까. 그가 생각했다. 바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차에서 자고 있던 하인을 깨워 말을 마차에 매라고 지시한 후 바슈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땅을 측정하러 초원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일어나 집합했고 족장도 왔다. 그들은 젖술을 한 잔씩 하면서 바음에게 차를 권했으나 마음이 다급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려거든 어서 갑시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8. 바슈키르 사람들은 준비를 했다. 그리하여 말에도 타고 마차에도 타고서 모두 출발했다. 바음은 가래를 챙겨서 하인과 함께 자신의 작은 마차에 올라탔다. 초원에 이르자 날이 환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바슈키르어로 사이항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타고 있던 마차와 말에서 내려 한 곳으로 모였다. 족장은 바음에게 다가와 손으로 평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시오. 저기 보이는 곳이 전부 우리 땅이요. 원하는 부분은 어디든지 가질 수 있어. 바음의 눈이 빛났다.
땅이 온통 처녀지에다 손바닥처럼 평평했으며 양귀비 씨앗처럼 검은색을 띠었고 움푹 들어간 곳에는 온갖 풀들이 높이 자라고 있었다. 족장은 여우 털모자를 벗어 땅바닥에 내려놓고 말했다. 이 모자로 표시를 해두겠소. 여기서 출발하여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돌아다닌 땅은 전부 당신 것이오. 바음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외투를 벗어 조끼 차림이 되었다. 허리띠를 풀었다가 다시 꽉 맸고 빵 주머니를 조끼 안에 집어넣었으며 휴대용 물병을 허리띠에 매달았고 장화의 입구를 잡아 위로 끌어당겼으며 하인에게 가래를 건네받고 떠날 준비를 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잠시 생각했으나 어느 방향이든 구미가 당겼다. 어쨌든 해가 뜨는 쪽으로 가야지. 그는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는 동쪽을 보고 서서 기지개를 켜며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 날이 더워지기 전까지는 걷기가 수월할 거야. 지평선 위로 해가 비추자마자 바음은 가래를 어깨에 메고 초원으로 내려갔다. 바음은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걸어갔다. 1000야드 정도 갔을 때 멈춰서서 구멍을 팠고 잘 보이도록 잔디로 가득 덮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걷다 보니 뻣뻣했던 몸이 풀리고 점점 속도가 났다. 한참을 더 걷다가 구멍을 하나 덮었다. 바음은 뒤를 돌아보았다. 햇볕이 내리쬐는 작은 언덕과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반짝거리는 마차 바퀴가 또렷이 보였다. 그는 어림짐작으로 3마일 정도 걸었다고 생각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자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걸어갔다. 기온이 제법 올랐을 때 해를 올려다보니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이제 한 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루에 4면을 만들어야 하니까 방향을 다시 틀기엔 너무 일러. 어쨌든 장화를 좀 벗어버리자.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장화를 벗어 허리띠에 매달았고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걷기가 한결 수월했다. 3마일 더 가서 왼쪽으로 돌아야지. 이쪽 땅이 이렇게 비옥하니 놓치면 후회할 거야.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네? 그는 생각했다. 한동안 쭉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작은 언덕이 어렴풋이 보이는 가운데 사람들이 검은 개미 같았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뭔가가 보였다. 이쪽 방향으로 아주 멀리 왔나 보군.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어. 게다가 땀도 흐르고 목도 타네. 그는 생각했다. 그는 멈추어 서서 구덩이를 크게 파고 잔디를 잔뜩 묻었다. 물병을 열어 물을 마시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풀이 높이 자라 있었고 날은 무척 더웠다. 바음은 지치기 시작했다. 해를 바라보니 정오였다. 좀 쉬어야겠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앉아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잠이 들어버릴 것 같아 들어눕지는 않았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었다. 음식 섭취로 힘이 생겨 한동안은 힘차게 걸었다. 하지만 날이 찌는 듯이 더워지자 졸음이 몰려왔다. 그래도 잠시 고생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고 생각하며 계속 걸었다. 바음은 가던 방향으로 오랫동안 걷다가 방향을 다시 왼쪽으로 틀려는 순간 축축한 분지를 발견했다. 이곳을 빼버리면 너무 아깝겠지. 아마가 이곳에서 잘 자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그는 분지를 지나쳐 더 걸어가서 구멍을 판 후에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작은 언덕 쪽을 쳐다보았다. 무더위로 대기가 후끈거렸고 언덕 위의 사람들도 가물가물하게 보였다. 지금까지 두 측면을 너무 길게 잡았어. 이번 측면은 좀 짧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음은 발걸음을 빨리 옮겼다.
오후가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각형 땅의 세 번째 측면이 될 부분에서 아직 2마일밖에 걷지 못했고 목적지까지는 10마일이 더 남아 있었다. 아니야, 땅 모양이 한쪽으로 기울겠지만 지금 출발지로 서둘러 돌아가자.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엄청나게 큰 땅이 생기잖아? 그는 생각했다. 바움은 급하게 구멍을 판 후에 작은 언덕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9. 바움은 언덕 쪽으로 직진했는데 이제는 걷는 일이 힘들었다. 더위 때문에 녹초가 된 데다 맨발이 멍들고 상처가 났으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쉬고 싶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려면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사정을 알 리 없는 해는 자꾸만 기울고 있었다. 이런,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 혹시 늦으면 어떡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작은 언덕과 해를 쳐다보았다. 출발지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해는 벌써 지평선 가까이에 있었다. 바움은 걷고 또 걸었다. 걷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속력을 냈다. 마음이 무척 다급했으나 출발지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는 조끼와 부츠, 물병 모자를 던져버리고 가래를 지지대 삼아 달리기 시작했다. 어떡한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 망치게 생겼네. 해 지기 전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어. 그는 생각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숨이 더욱 턱턱 막혔다. 땀이 후줄근하게 밴 상의와 바지는 몸에 들러붙었고 입이 바싹바싹 탔다. 가슴은 대장강 풀무처럼 움직였고 심장이 방망이질 쳤으며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느껴지며 후들거렸다. 바움은 긴장이 극에 달해 죽지는 않을까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죽음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사람들이 내 바보라고 할 거야.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바슈키르 사람들이 그에게 내지르는 외침소리가 들렸고 이에 그의 마음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렸다. 지평선에 거의 닿은 해는 노을에 묻혀 크고 붉게 보였다. 이제 해가 지려하고 있었다. 해가 상당히 기울었으나 바움 역시 목적지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었다. 언덕에서 손을 흔들며 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보였다. 땅바닥에 놓인 여우 털모자와 그 위에 두었던 돈도 보였고 땅바닥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는 족장도 보였다. 바움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땅은 많이 확보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살게 해주실까? 난 망했다고. 출발지에 절대로 도착하지 못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바움은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땅에 닿아 있었고 한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쓰러지지 않게끔 발을 빠르게 떼면서 있는 힘껏 앞으로 나갔다. 언덕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해는 이미 지고 없었다. 그는 한바탕 소리를 질렀다.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걸음을 멈추려고 하는데 바슈키르 사람들이 아직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나는 언덕 아래에 있어서 해가 진 것처럼 보여도 언덕 위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아직 해가 보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곳은 아직도 밝았다. 마침내 언덕 위로 올라간 그의 눈에 모자가 보였다. 족장은 모자 앞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바움은 다시 꿈이 생각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다리가 꺾여 앞으로 넘어지면서 두 손을 뻗어 모자를 잡았다. 대단한 친구군. 그래, 많은 땅을 차지하셨구만. 족장이 소리쳤다. 바음의 하인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다. 결국 바음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바음의 하인은 가래를 집어들고 그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무덤을 팠다. 그리고 그를 묻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6피트인 그가 묻힌 공간이 그에게 필요한 땅의 전부였다.